국민 라디오 최동호의 스포츠당. 농구의 버저비터라고 있죠? 예전에 이제 부자라고 했었는데 일본식으로는요. 네. 종료 벨이 딱 울릴 때, 버저가 울릴 때 손을 떠난 그러한 공이 배스켓을 가릴 때 그렇게 해서 역전을 하거나 뭐 이런 극적인 순간이죠. 야구에서는 9회 말 투아웃, 거기서 끝내기 역전 안타나 홈런을 쳤을 때 짜릿한 느낌. 어떻게 보면 스포츠에서만 볼 수 있는, 스포츠를 하면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인생 역전을 이룰 거야. 그런 것에 대한 대리만족이 스포츠 안에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순간을 기리면서 오늘도 땀 흘리고 있는 그런 여러 선수들도 있죠. 최동의 스포츠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스포츠의 이런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모순점도 건드립니다만 그 기본은 그 환희죠. 그 환희의 순간을 함께 목격하고 그것에 공감하는 것에 기본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입니다. 최동의 스포츠당 최동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내년 총선에 이만기 아저씨 나온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스포츠당에서는 혹시 출마하실 생각은? 저기 야권 단합을 위해서 하나로 뭉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만기 전 천하장사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받으셨나 보죠. 저는 사실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총선 관련해 가지고 스포츠니까 딱 떠오르는 인간이 이만기 아저씨 생각이 났죠. 최근에 사진 봤는데 김무성 씨 그날따라 김무성 씨 표정은 더욱 밝았죠. 당당했고 나쁘게 하면 좀 거만했고 이만기 씨는 그날따라 공손했고 나쁘게 가면 비굴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의 가장 대표적인 정형적인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홍보는. 그러니까 스타가 돼서 스타 됐고 그다음에 그중에 교수로 갔고 공부를 진짜 했는지 논문을 진짜 썼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만기 아저씨 것까지 제가 다 들여다볼 시간은 없고 한번 들여다볼 거야 한번.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방송 활동하면서 좀 지명도를 쌓고 대개는 다 이 병풍 역할 하면서 직접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자리 차지하는데 그런 자리를 가지만 이만기 아저씨는 특별히 좀 이 정치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두들겼죠. 그래서 그의 행보는 참 웃깁니다. 열린우리당 공천 신청했다가 떨어졌고요. 그 이후에 돌았죠. 그래서 이번에 새누리에서 공천받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전에 그 마산 그쪽이 지역구잖아요. 지금 뭐 창원이겠습니다만 김호일이라고 하는 현직 그러한 의원 에 앞서서 공천을 받았는데 김호일 씨가 난장을 까니까 사무실을 난장판을 만들고 막 그러면서 공천권을 회복했거든요. 그것을 보고서 혀를 끌끌 찼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천하장사라는 말은 참 대단히 영예로운 호칭 아닙니까? 영예롭죠. 영예롭고 거기다 뭐 우리 민속 일종의 우리 전통이나 우리 문화와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당파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의 어떤 공통적인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이만기 아저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씨름판 전체가 지금 무너졌죠. 그래서 안타까움도 있고 이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뭐냐면은
여자 농구에는 예전에 은행 팀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외환은행 농구 선수 출신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선수로서 은퇴하고 외환은행에서 일반 행원으로 근무하다가 노조위원장까지 갔죠. 그래요? 그리고 난 뒤에 공천을 받아서 지금 세민연의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여자농구 선수 출신인데 지금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알았죠. 이 지역구가 당산 이쪽인데, 그래서 어쩐지 좀 느낌도 좀 다르고, 네. 그래가지고 의원 차는 기회에 그분의 농구 선수 출신이었던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네. 그분이, 선수 출신이라는 걸 애써 이렇게 밝히려고 하지 않아서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맞아요. 예전에 그 실업팀이었을 때, 예. 일단 입단을 해서 운동을 하다가 선수로서 은퇴가 되면은 예. 행원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그 운이 좋으면은 일을 계속 하게 되죠. 예. 근데 거기서 노조위원장을 했다는 것은 얘기가 좀 달라져요. 달라지죠. 그렇죠. 예. 자기 목줄을 스스로 끊을 수도 있는 그런 예. 얘기인데 그러고서는 나중에 정치까지 투신을 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예. 더 간다면은 대강 이렇게 눈치 보다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하는 거와는 좀 다른 길이죠. 그런 그 커리어만 봐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대충 짐작할 수는 있죠.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슬픈 사실은 지금 예산결산위원장 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 네. 예. 이분도 서울대 사범대학교 체육과 출신이거든요. 그러시군요. 근데 지금 삼선인데 예결위원장을 맡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처음 맡고 난 뒤에 엄청나게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래요. 네. 지역구가 오산인데 네. 이 서울에다 오피스텔 하나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건 많고 예결위를 네. 맡았으니 네. 오피스텔 하나 빌려가지고 공부를 엄청나게 했대요. 밤새고. 네. 왜 그러냐면 일종의 그 고집. 네. 자신이 그 예결위장을 맡게 되니까 주위에서 그 체육과 출신인데 뭐 알겠냐 이런 얘기 수근수근 거리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그 코피나게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나이에. 그렇군요. 그래도 그건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 천하장사란 이름이 참 거룩한 이름인데 그 이름에 그 걸맞는 그런 행보를 보이면 어떨까라는 생각. 남 얘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스포츠당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그 예고는 제가 일부에서 해드렸어요. 오늘도 많은 이야기 이렇게 해주실 것인데 첫 번째 얘기는 뭘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가장 관심사가 이 한국 시리즈이죠. 네, 한국 시리즈죠. 오늘은 쉬고 내일 잠실에서 한국 시리즈 3차전이 열립니다. 네. 대구에서의 2연전은 이 두산과 삼성이 1승 1패였어요. 네. 근데 제가 병영님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네. 1승 1패잖아요. 네. 이 승패를 보는 균형인데 혹시 어느 팀이 좀 앞서간다는 느낌 그런 느낌 받지는 않으셨나요? 글쎄요. 이럴 때는 이제 냉정해져야 되는데 냉정해지기는 어렵죠. 사람이 그렇죠. 다. 그 앞에 뭐 삼성 도박 네네. 때문에 3명 한국 시리즈에 출전하지 못했고 그리고 두산은 이미 이제 분위기 몰고 올라오면서 올라왔잖아요. 2차전에서 워낙 두산이 압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삼성이 왠가 좀 무너지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있어서 뭐 그런 거에 편승해서 두산이 그 유리하다, 유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왜냐면 우리는 그 만년 강자 스포츠에서 만년 강자는 좀 재수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분위기 몰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원정도박 3인방이 한국 시리즈에 출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분위기를 보면은 삼성이 좀 가라앉은 느낌이었었죠. 그래서 1승 1패였는데 이 균형을 이루고는 있지만 삼성이 왠지 잘 버틴 듯한 느낌. 그렇죠. 1차전에서도 운이 좋게 어떻게 보면 이겼는데 원래 한국 시리즈 같은 큰 경기에서는 1차전을 잡는 팀이 많이 유리하다라는 게 있었지만 아깝게 졌기 때문에 그 다음 판이 중요한데 그 다음 판에서 두산이 또 졌다 그러면 이건 속수무책 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 됐는데 2차전에서 워낙 쌈박하게 했어요. 바람도 두산의 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중에 특히 이제 임창용이라는 이름 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도박하지 않았다라고 끝까지 이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느낌상으로는 삼성이 잘 버티고 있다라는 느낌인데 3차전이 드디어 내일 오후 6시 30분에 이 잠실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삼성은 클로이드 내세웠고요. 그리고 두산은 이 장원준 선수를 내세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두산은 이 포스트 시즌에서 계속 3선발이죠. 리퍼트, 유희관, 장원준 들어가고요. 삼성은 플러스 1이에요. 4명. 예. 그러니까 원래 5선발이었었거든요. 여기서 윤성환 선수가 원정 도박 때문에 빠졌는데도 그래도 3+1으로 간다 이겁니다. 3+1의 원은 누구냐면 차우찬 선수예요. 차우찬이나 아니면 정인욱 선수.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3명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에 대부분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 삼성의 5회 연속 우승은 힘들다. 어떤 분은 뭐 전력의 60%가 날라갔다. 이제 그 오버에서 좀 얘기를 한 거고요. 이 마운드 전력에서는 삼성이 그렇게 뒤지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뒤지진 않는데 한 가지 보니까는 좀 믿었던 선수 중에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부진한 선수가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 심창민. 심창민 선수가 공이 좋거든요. 근데 1차전에도 나오고 2차전에도 나오고 이 중간 개투 또는 마무리에서 좀 활약을 해주면 삼성으로서는 크게 한시름을 놓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공은 좋은데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타자와의 볼카운트 싸움에서 유리하게 가지고 가질 못해요. 그 좋은 공을 갖고 있으면서 공격적으로 좀 던지면 좋을 텐데 도망가는 듯한 느낌의 피칭을 하다 보니까 자꾸 얻어맞거나 볼넷으로 내줘서 1이닝도 버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장면인데. 그 야구는 정말 특히 투수 멘탈이 중요한데 이 손가락 한 끝이 잠깐 떨리기만 해도 공의 궤적이 달라지는 그런 스포츠라고 한다면은 배짱이야말로 참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삼성의 고민은 이 마운드에서는 심창민 선수가 어느 정도 제 몫을 해주면은 훨씬 좋아질 것 같고 이 타격에서는 웬만큼 돌아가고는 있는데 4번 최용우 선수가 좀 부진해요. 4번에서 딱 끊어지는 느낌. 그런데 언젠가는 한번 터질 겁니다. 터지고, 두산은 잘해주고 있죠. 1차전에서 패했지만 9대8이었었거든요. 한 점 차 승부에서 패한 거였었고, 선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앞세워서 어제 1승 1패로 균형을 맞췄고요. 두산으로서는 정수빈 선수가 이 번트를 대다가 이 왼쪽 이 손가락을 공에 맞아가지고 어제 결장했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었었는데 원래 이제 정수빈 선수가 해준 역할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 1번 타자하고 중견수를 잘 막아줬죠. 그러면서 두산으로서는 지금 잘 해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내일 3차전을 잡아줘야지 됩니다. 두산이? 근데 사실 그 투수 3명이 전력에서 이탈했다. 또 전부 다 주전급인데 그것은 단기전에 있어갖고는 꽤나 커다란 전력 손실이 큰 거는 맞죠. 3명이 그것도 선발. 중간 개투 마무리 한 명씩 그게 어떻게 골고루 그렇게 빠졌는데 그 세 명을 빼더라도 나머지 선수들로만 보더라도 삼성의 마운드는 웬만큼 진영을 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역시 브라질과 같은 느낌. 그러니까 5선발에서 윤성환 선수 빠지고 3선발로 가고 차우찬 선수를 중간 개투로 돌립니다. 거기서 약간 계획이 엉클어졌지만 심창민 선수를 마무리로 낙점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못 해주는 거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정인욱, 그리고 뭐, 박현정, 그리고 권호준, 등등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개투 승부를 본다는 거죠. 예전에, 해태. 선동열과 이종범이 빠진 상태에서도 해태가 그때 워낙 선수층이 얇은 그런 데서도 우승을 차지하긴 했었습니다만 삼성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뭐 마운드에서는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는 느낌인데 삼성이 타격에서는 두산도 물론 잘 치는 팀이지만 삼성이 타격에서는 어느 팀에 갖다 대놔도
뒤지지 않는 팀이잖아요. 그렇군요. 이 시즌 평균 타율이 3할 1위거든요. 네. 우리 NC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NC는 초반서부터 플레이오프 초반부터 끝까지 기대했던 타격, NC도 잘 치는 팀인데 타격이 안 터졌어요. 그렇군요. 경기 경험도 없고 이 감각도 무너지고 경험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1차전에서 삼성의 타선은 폭발했잖아요. 먹잇감을 두고서. 다만 어제 이 니퍼트가 워낙 위력적이었었고 이 정규 시즌에서도 니퍼트 선수가 삼성 킬러라고 불릴 정도로 삼성의 유선이 강했었거든요. 그랬군요. 그 니퍼트에게만 잡힌 거지 이 삼성 타선이 뭐 부진하다라고까지 오늘 내일 3차전에서 터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을 미리 걱정할 정도까지 부진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일 경기 기대를 하면서 보는 분들 많이 계시겠군요. 타격전으로 갈 것 같아요. 타격전으로. 예. 사실 그 관중들이 보기에는 타격전이 재미있지. 그렇죠. 관중들이 보기엔 타격전이 재밌고, 야구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투수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 그 다음에 뭘 던질까. 네네. 그런 두뇌 싸움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즐기시죠. 그리고 확실히 만약에 이번에 그 두산이 이 한국 시리즈에 우승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번 한국 시리즈는 뭐 니퍼트 시리즈다. 또 이 포스트 시즌은 니퍼트 시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틀릴만은 아닐 것 같아요. MVP는 그야말로 따놓은 당상이죠. 니퍼트 선수는 뭐 니느님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니느님. 그리스도의 그 사진에다가 얼굴 니퍼트 선수 얼굴 박아가지고 니느님 나오기도 재밌게 보기도 했는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제도 무척 공을 잘 던져가지고 7이닝 무실점 했고요. 중요한 순간마다 에이스답게 두산의 이 승리를 안겨줬는데 자기 관리. 그러니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평소 자기의 루틴을 끝까지 가져간다는 이런 그 성실함, 거기다가 품성까지, 니퍼트가 외국인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이 정규 시즌에서 이 좀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유소년들을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야구장에 초청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두산 팬들도 니퍼트를 아는 팬들은 니퍼트를 굉장히 좋아하죠. 두산이라는 팀 컬러에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네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즈 선수 있었죠? 우즈요? 우즈 있을 때가 두산이 마지막 우승을 했을 때입니다. 우즈가 첫 해에 와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시즌 마치고 공항을 떠나는데 우즈 선수의 부인이 눈물을 훔치면서 뒤로 돌아보던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정들었다 이거야. 정들었죠. 그러니까 두산이라는 팀의 칼라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 다음 해에 해맑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일본으로 비싼 값으로 가서 돈을 벌었습니다만 프로야구 초창기에 아주 성공적인 용병 농사를 지었었던 두산 거기에 바탕 중에 하나가 바로 특유의 뭐 이런 건데 그래요. 끈끈한 모습 어떻게 보여줄지 이게 너무 편파적으로 얘기하나? 삼성 뭐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 연고로 따지면 저는 사실 삼성을 응원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보이는 대로 얘기하고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지금 최진철호, 이 생각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16강의 대열에 안착을 했는데요. 그렇죠? 헌이 아니었다는 게 지금 거의 한 50%는 드러났죠. 지난주에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뭐 단순히 우연이 아니고 정말 2002년 이후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만, 16강전. 그리고 이 최진철 감독이 칠레로 떠나가기 전에 최대 4강까지 목표로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8강을 기본으로 하고, 그런데, 긴가민가 했죠. 왜냐하면, 이 17세 이하 대표팀의 최근 경기를 본 것이 수원컵이었었거든요. 올해 전반기에 열렸던. 그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플레이였습니다. 성적보다도 대표팀의 플레이 자체가 때문에 뭔가 좀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어렵지 않을까. 최진철 감독의 어떤 그 지도력에 좀 의문을 갖기도 했었었는데 출발하기 전서부터 진짜 자신 있다. 4강을 목표로 한다. 이런 얘기 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조별리그 3경기를 막상 딱 펼쳐 보이니까
허언이 아니었었구나. 네.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네. 근데 내일 오전 8시에 16강전이 벌어지거든요. 네. 근데 맞상대는 벨기에입니다. 벨기에. 예, 벨기에 하면 떠오르는 거. 오줌 누는 동상, 소년의 동상. 네, 그렇죠. 그리고 초콜릿. 네. 등등이 있죠. 그리고 봉봉 초콜릿. 예. 네. 그리고 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을 떠올리십니다. 아, 예. 우리하고 같은 조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별리그 3차전 마지막 경기에서 벨기에하고 붙었는데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벨기에 선수 1명 빠져가지고 10대 11로 했는데도 네. 0대 1로 패한 거죠. 아하. 왜냐하면 그때 그 멤버가 벨기에의 황금 세대였었어요. 네. 그 멤버들이 주축을 해가지고 올해 11월 현재 다음 달 FIFA 랭킹 1위가 바로 벨기에입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와, 엄청나네요. 예, 다음 달에 벨기에가 FIFA 랭킹 1위입니다. 오. 이름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첼시의 에덴 아자르. 아, 예. 있고요. 또 뭐 맨유의 마루앙 펠라이니. 네. 이런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건데 벨기에가 특히 그 유소년 그 축구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벨기에도 빅리그가 아니잖아요. 빅마켓이 아니죠. 그렇죠. 작은 나라니까. 예. 그러니까 선수들을 그들도 키워가지고 빅리그에 진출을 시키면서 차익을 남겨서 돈을 버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소년 축구 시스템하고 왜 우리 그 설기현 선수도 네. 처음에 벨기에로 갔잖아요. 거기서 실력을 보여주고 난 뒤에 빅리그로 가겠다. 이런 식의 중간 유통 과정인데 그 속에서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죠. 대표적으로 네덜란드가 이제 그런데. 네.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 17세 대표팀, 이번 대회에 참가한 벨기에 대표팀은 그렇게 좋은 전력은 아닙니다. 항상 빛나는 세대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계속되기는 힘들죠. 물론 예. 우리나라의 여자 양궁 같은 경우는 예외지만. 그렇죠. 불가사의하다고 미스테리라고 얘기하죠. 예, 한국 여자 양궁. 예. 근데 왜 부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조별리그 3경기에서 벨기에가 1승 1무 1패거든요. 조 3위로 와일드카드를 받아가지고 16강에 올라간 겁니다. 겨우 올라갔군요. 예. 그 1차전 말리에서 0대 0으로 비겼고요. 온드라스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에콰도르한테 0대 2로 패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만만한 팀들인데, 그죠? 예. 예. 그래서 3경기에서 실점이 3점이고요. 득점이 2점밖에 안 되거든요. 네. 3경기에서 2득점입니다. 이것은 우리하고도 똑같아요. 우리도 3경기에서 2득점에 그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벨기에도 이렇게 공격력이 화려하거나 파괴력 있는 공격력은 아니다. 근데 오히려 벨기에는 우리에 비해서는 이 수비망에 허점은 보인다는 얘기예요. 3경기를 네. 통해서 보니까. 네. 근데 오히려 우리는 수비진이 이 3경기를 통해서 16강에 오른 팀들 중에 최강의 수비를 과실했거든요. 예. 한 점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16강 중에 한 점도 내주지 않은 팀은 우리밖에 없어요. 무슨 빗장 이태리도 아니고 말이에요. 우리 또 이 질식 수비라고 또 이름 붙여놨죠. 질식 수비라고 또 이름 붙여놨는데. 네. 우리는 사사이를 기본으로 한 이제 투톱인데, 네. 벨기에는 이 4-2-3-1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하고요. 네. 이 수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최린철 감독 아주 자신감을 표출했는데 최린철 감독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상대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네. 와. 상대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해온 것을 그대로 우리 경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이미 16강에서 이 16강 파트너를 고르기 위해서 조 1위를 하냐, 조 2위를 하느냐 이런 거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죠. 자신의 축구를 한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예.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최인철 감독이 히딩크의 복사판이에요. 축구하는 거 보면. 그렇군요. 예. 일단은 우리가 브라질 1차전 브라질전에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게 이 압박을 후반에도 지치지 않고 계속 구사했거든요. 네. 그래서 브라질 공격수들이 굉장히 짜증을 냈어요. 경기 안 풀리고 네. 우리 붙어가지고 공만
공만 갖고 있으면 우리 선수들이 붙어가지고 압박을 해야 되니까 네. 짜증을 낼 정도였는데 놀라운 점은 후반에도 그런 경기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건데 이 최인철 감독도 이 히딩크 감독처럼 이 그 체력 관리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 트레이너와 같이 일단 체력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 맞춰가지고 선수들의 컨디션과 체력을 이번 대회 일정 기간 동안에 맞추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히딩크의 수제자는 누구인가? 히딩크의 수제자는 박지성이야. 아니야. 설견이 제일 먼저 과실을 따먹었지. 이런 얘기합니다만. 예. 10수년 동안 암약하다가 나타난 최진철일 수도 있겠군요. 어떻게 보면. 히딩크시 코칭의 수제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미드필드 중앙에서 공을 갖고 있는 상대를 에워싸는 거 2명이나 3명이 달라붙어서 네. 이런 광경은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히딩크 때에 볼 수 있었던 장면이기도 하죠. 네. 자, 그러면서 수비에서의 어떤 그 조직력, 커버 플레이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히딩크 축구를 신봉하는 최인철 감독이다라고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벨기에 하면 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붉은 악마 원조 논란이 있죠. 네네. 우리하고. 예. 근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2002년을 통해서 붉은 악마로 등장하니까 네. 그동안 잊혀져 있던 벨기에가 이게 뭐냐, 웬 짝퉁이냐. 네. 이러면서 논란을 겪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붉은 악마 하면은 먼저 이제 벨기에가 1900년도 초반에 자신의 그 대표팀에다가 우리는 이제 서포터즈 응원단이 붉은 악마이지만 네. 이 벨기에에서는 자신의 대표팀에다 애칭을 1900년대 초에 붉은 악마나 붙인 적은 있죠. 그렇군요. 예. 우린 서포터즈 이름을 붉은 악마로 했지만 그 도안이랄까요? 이거는 우리 고유의 치유천왕, 도깨비 이런 느낌들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레드 데빌이랑은 좀 다르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물론 이것은 이제 레드 데빌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정서 자체는 다르다. 세상에 색깔이 200몇 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가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색깔은 얼마밖에 안 되니까 이건 그냥 서로 웃으면서, 누가 더 붉은 것인가, 이번에 승부를 겨뤄보고, 근데 약간 좀 서운한 거는, 내일 8시에 이제 16강전이 벌어지는데, 벨기에가 붉은색 유니폼, 우리는 원정팀인 흰색 유니폼을 입게 돼요. 그건 어떻게, 동전 던지기가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서드 파티라고 하거든요. 제3국. 제3국에서 할 때에도 원정팀 경기와 홈팀 경기를 임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정팀이 됐기 때문에 원정 경기 때 입는 흰색 유니폼을 입게 된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하나만 짧게. 또 있습니까? 예. 북한도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극적으로 진출했죠. 예. 네, 마지막 경기였던 이 코스타리카전에서 2대1로 역전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1승 1무 1패로 조 3위 와일드카드로 진출했는데 이 벨기에가 1차전에서 0대0으로 비겼던 말리하고 16강전을 치르게 돼요. 그렇군요. 예. 간접적인 남북 대결도 그렇군요. 8강을 넘어서 올라오게 되면 북한과 우리가 4강에서 만나는 대준패예요. 야, 그거 멋지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한다고 이스타항공 전세기를 타고 지금 김포에서 평양으로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끊어졌던 그런 남북 간의 민간 교류, 축구를 통한 그런 교류. 어찌됐든 교류를 해야 되고, 그렇죠. 얼마 전에 이산 가족 65년 동안 헤어졌었던 부부가 만나는 그런 가슴 아픈 장면. 그때 꿈꾸는 백마강. 88살 되신 북의 아버지가 68살 된 남의 딸에게 헤어질 때 마지막에 아버지가 그때 잘 불렀던 노래 불러달라. 이제 더 이상 이게 마지막이니 직접 음성을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꿈꾸는 백망하고 애수의 소야곡 두 곡을 불러주는 게 그때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래요. 차마 가슴이 아파서 볼 수가 없는 이거는 전 세계 몇 개 없었던
분단 국가에서도 이렇게까지 지독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거에 그러니까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은 바로 민간 교류고 이것은 암묵적으로 서로 고무하고 찬양하고 예. 남북 관계가 어떻게 경색이 되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맨시티 구장을 방문했다고요? 예, 그 맨체스터 시티 구장을 방문했죠. 네. 지난주에 이 중국과 영국이 관계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영국을 방문했는데, 선물도 한 보따리 안겨줬고요. 네. 과감한 통 큰 투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네. 또, 이 영국 총리와 같이 펍이죠, 펍에서 또 맥주를 마시는 이런 장면까지 연출을 하고 네. 했는데 영국 방문 맨 마지막 날에 역시 시진핑이 축구왕이라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네. 이 맨체스터 시티의 홈구장을 방문한 겁니다. 예, 하필이면 맨체스터 시티. 예. 예, 원래 맨유 팬인데. 예. 아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예. 했는데 이 홈구장을 방문해서 그냥 사진 찍고 간 것이 아니라 관계자들과 함께 지배할 정도로 네. 이 유소년 축구 선수들 육성 제도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캐물은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면 이 세계 각국의 정상들 중에서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이 스포츠와 특별한 관계를 잘 갖고 있어요. 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때 농구 선수 출신이었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NCAA에서 파이널이거나 세미파이널까지 가면은 전망을 해요, 자기가 또. 어느 네. 팀이 이길 거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이전에 아버지 부시도 예일대학교 야구부 주장 출신이었었고. 네. 푸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소 선수에다가 러시아 민속 씨름인 삼바. 네. 이 선수 출신. 삼보. 예. 선수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자국의 어떤 문화 속에서 이제 스포츠를 해야지 엘리트를 인정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는데, 네. 우리나라와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도 대통령들이 야구장에 자주 갑니다. 가끔 가다 갑니다. 가끔. 아주 가끔 가는데, 가는 이유는 딱 하나죠. 시구하러. 예. 그리고 손 흔들고? 예. 퇴장하죠. 예.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이 스포츠는 또 시구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의례적이고 엄숙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뭔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하사하는 듯한 분위기예요. 아, 맞다. 하사. 그렇죠. 선사하는 듯한 분위기. 서비스가 그렇죠? 아닌 예. 팬 서비스 이런 느낌이 아닌 하사하는 듯한 느낌이죠. 이게 얼마나 정근대적이고 봉건적인 그런 풍경입니까? 네. 근데 몇 해 전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오바마가 야구장에서 그냥 가장 평일 보통 이 중년 남성이 입는 편안한 옷차림으로 네. 햄버거 네. 먹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팀 응원하는 광경이 사진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 대통령에 관한 사진은 아무리 우연하게 찍힌 거라도 저는 철저하게 계획된 연출이라고는 보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 사진 한 장이 정말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존칭을 빼고 얘도 나랑 똑같이 대학교 때 운동 좋아하고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고 똑같았는데 나보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름의 목표대로 가는 애인데 얘도 따지고 보면은 나랑 똑같이 우리 가족도 있고 가족과 싸우기도 하고 똑같이 된장찌개 먹고 좋아하는 팀 가가지고 주말에 가서 응원하는 걸로 스스로렇게 행복을 느끼는 인간이다. 네. 그런 느낌을 팍 주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게.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 82년도에 프로야구 출범했을 때 예. 전두환이 그때 시구를 했잖아요. 양보 입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예. 아니 육사 시절에 골키퍼로 이름을 날렸다고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 그럼 대강 대머리인데 거기 모자 쓰고 나와서 예. 유니폼 입고 던지면은 폼 났을 텐데. 근데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의식이 네. 그 시대의 그런 모습에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는 것이 네. 박근혜도 야구장에서 시구 한번 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손들고 입장에서 예. 근사하게 던지고 박수 받으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리는 네. 스포츠와 대통령, 네. 야구장과 대통령 이런 것들은 그 시대의 그런 분위기, 대통령이 네. 하사하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준 거고 네. 거기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근혜의 시국에서도 역시 나타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봤자 입 아픈 얘기니까요. 예. 지금 뭐 교과서를 국정으로 돌리자고 하는 그런 국정은 나몰라라 하고 국정은 철저히 무능하면서 국정 교과서만 챙기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길게 얘기해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야기가 넘쳐요. 항상 이번에 네. 사실은 스포츠장이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항상 넘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뭐 질문 나왔습니다. 질문은 제이트러스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그 소화하기 전에 예. 로니님, 최동호님 반갑습니다. 손쌤 바빠서 출첵 못 드렸네요. 잘 듣고 있어요. 이분이 여기 연지연금탕이 대박이 터졌나 봐요. 저도 그 페북에서 봤고요. 보셨죠? 네, 페북에서 봤고 저는 지난 여름에 제 아들과 함께 가가지고 한번 먹고 왔습니다. 예. 아니 멀쩡하게 관광버스 타고 와갖고는 밥을 먹어와서 밥 먹고 가면 되지. 왜 거기 세월호 표식 있다고 예약한 거를 저버리고 그냥 가. 예. 31명이나 되는. 예. 근데 이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는 곰탕 먹이고 싶지 않다. 라고 예. 응수해서 보냈고 그 이후에 그 귀가 밝은 눈이 맑은 분들이 예약과 방문이 쇄도해서 예. 월요일에 보통 쉬시는 날이거든요. 예. 쉬지도 못하고 곰국 끓이셨대요. 예. 하여튼 우리 박수 한번. 나중에 우리 둘이 가고 같이 한번 또 먹는 걸로. 그러시지 한번. 예. 살며 사랑하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제이트러스트에 대한 견해.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그거잖아요. 스폰서십. 넥센 히어로즈. 넥센 히어로즈. 네. 넥센 히어로즈 스폰서십이 만료가 되면서 예. 다른 기업에서 말하자면 그 돈을 지불하고 예.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 예. 하는 거잖아요. 홍보. 이제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네이밍 스폰서십이라고 일하거든요. 네네네. 이제 팀 이름을 파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처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그 넥센 히어로즈 구단은 다른 구단과 다르게 야구 기업이니까 네. 프로 야구단 운영을 통해서 스스로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넥센이 원하는 시점에 먼저 발표하지 않았는데 네. 이 제이트러스트라는 일본계 금융회사하고 계약 지점까지 갔다라는 게 보도가 먼저 터져 나온 겁니다. 그거 특종입니까? 아니면 엠바고? 특종으로 먼저 나온 겁니다. 네네. 샜어요. 보안에 실패해가지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네. 왜냐하면 이미 그 지난 7월이나 8월 여름에 이 배우 고소영 씨가 이 제이트러스트 광고 모델 계약 맺었다가 독박 쓰고 욕먹었죠. 계약이 깨진 적이 있거든요. 네. 자, 그랬는데 이게 논란이 붙은 겁니다. 네. 근데 현재 KBO 규약이나 우리나라 어떤 현행 법규에도 이게 민간 기업들끼리의 계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조정하거나 영향을 끼칠 만한 현행 법규상의 어떤 제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넥센 히어로즈가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넥센 히어로즈라고 하더라도 네. 이장석 대표가 투자회사 근무했던 나름의 이 투자에 대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네. 이 제이트러스트를 끌어들였을 때에 국민적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일은 없겠죠.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지점까지 간 이유는 뭐냐? 네. 그만큼 제이트러스트의 조건이 좋았다는 얘기죠. 남들보다 2배 이상. 그렇군요. 그러니까 넥센 타이어에서는 연간 50억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이트러스트에서는 연간 100억 원 정도를 제안을 했고요. 이 금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스프링 캠프 전지 훈련장 주선해 주겠다. 네. 일본 프로야구 구단과 교류도 주선하겠다. 이런 귀에 솔깃할 만한 제안을 받은 겁니다. 돈도 많이 준 데다가 구단 발전에 경기력 향상에 그렇게 도움을 주겠다는데. 예. 예. 그리고 결정적인 것 또 하나. 이 국내 기업들은 이 계약을 맺고 구단 운영에 어느 정도 또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제이트러스트는 우리는 후원자일 뿐 구단 운영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면도 이 구단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조건 중에 하나였었겠죠. 멋지네요. 예. 예, 그것이야말로 정말 멋지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제 야구에서, 프로야구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조금만 더 넓혀서 한번 볼까요? 이런 얘기 이미 며칠 전부터 나왔었죠. 네. 뭐냐면, 우리 대출 권하는 사회. 대출 권하는 사회. 빚 권하는 사회. 빚 권하는 사회.
청년 실업 문제가 돼서 대학생 애들이 우리 이 아이들이 대학 졸업할 때 1,000만 원씩 1,500만원씩 빚 주고 졸업한다. 이게 심각하다. 그렇죠. 이거 몇 주 전부터 우리 심각하게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네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제이트러스트 이미 얘기가 많이 된 것처럼 대부업으로 성장해가지고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이 대부업에 대한 사금융에 대한 이 제재가 심해지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일본계 자금들이 국내로 많이 넘어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똑같이 대부업을 하다가 이제 저축은행이 인수해가지고 그래도 금리 연간 20에서 30% 이상 네. 이 고금리네요.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프로야구의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네. 우리 막대기의 JT 저축은행 금리 32.5% 이렇게 찍힌 막대기 들고서 네. JT 트러스트 이름 우리가 불러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미 이제 모 축구 관계자 모 씨가 또 칼럼을 하나 썼어요. 이와 유사한 사례. 그러니까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이제 이 스포츠 토토 베팅 업체가 구단에 또 투자하는 사례가 있었었는데 우리와 똑같이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네. 그랬는데 이 약간의 그 사회적 합의를 거쳐가지고 그 투자 회사의 어떤 그 재정 건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약간의 그 제한을 두고서 투자를 허용했다. 우리도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걸었었거든요. 네네. 이거 영국의 일이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고금리 업체, 그 제2금융권, 이런 거에 대한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사회 문제에 지금 청년 실업이랑 이 빚권하고 대출권하는 사회의 심각성이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저축은행 연 금리 30% 이상 되는 이 금리 장사하는 은행의 이름을 외치면서 응원을 하게 되면 우리 자라나는 유소년서부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죠. 내가 응원하는 팀 될 수도 있고요. 받아들이게 돼가지고 이런 악순환이 번복될 수 있고 대출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밑거름을 깔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지금은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지만 네. 이 제이트러스트와 히어로즈의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프로야구나 프로스포츠에 이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자격 제한 그러니까 사행산업 이끄는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제2금융권, 대부업체. 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데에 대한 자격 제한 같은 것들은 새롭게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넥센 히어로즈 구단이 딱 변수가 좀 발생했죠. 네. 왜냐하면은 몸값이 올라간 거예요. 이 제이트러스트로부터 100억 원을 받았다 이런 금액이 밝혀지게 되면서 일종의 이제 그게 가이드라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장석 대표가 밝힌 것처럼 국내 여러 기업들과도 협상 중이다라고 한 발 뺐는데 이 국내 기업들이 이제 속으로 계산하겠죠. 아 저쪽이 100억 원이면은 그래도 저쪽은 이 여론상 불리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70억, 80억 아니면 90억까지 올리면은 가능할 것 같다. 해서 이전에 내왔던 그 금액보다는 몸값을 올려서 더 쳐주겠죠. 이러한 유리한 협상 국면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또 하나 그 프로 배구의 OK 저축은행 있죠. 네. OK 저축은행 프로 배구는 되는데 프로 야구는 왜 안 되냐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프로 배구 지난 시즌에 49만 명, 그러니까 거의 50만 명이었습니다. 관중이. 예. 프로야구 700만 명이죠. 네. 그 프로 배구의 그 영향력과 프로 야구의 영향력도 다르죠. 네. 그러니까 프로 야구처럼 국민적인 인기를 지지를 해가지고 이 부와 명예를 누리는 이런 종목이나 스타들은 그 인기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책임력이 더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윤을 추구하는 스포츠 구단, 물론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이익과 홍보 그리고 이미지가 충돌했을 때 더군다나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또 국민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이것까지 반영이 되는 이런 정서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책 그런 공감대가 그거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 숨겨진 쟁점이 이런 대부업이다, 제2금융권이다 이런 걸 빼놓고 일본계 자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한다. 라는 또 이제 그 국수주의적인 내셔널리즘을 자극하는 그 논리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거기는 반대합니다. 아하.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일본계 자금은 안 들어온 데 있습니까? 네.
우리 IMF 외환 위기 때도 그랬고요. 2007, 8년 때도 그랬고요. 맨날 우리 일본하고 스와프 체결하고 일본계 자금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우리 경제 휘청거린다. 이런 걱정할 정도인데 일본계 자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계 자금 우리가 들어와서 투자하고 공장 시설 돌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우리가 일본에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부가가치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 생산품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스포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본계 자금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투자를 거부해야 된다. 이런 거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감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군요. 가스바 우리가 한 얘기 정도 더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혜림 선수 얘기 해보겠어요. 그러고 하실래요? 네. 프로골퍼 김혜림 선수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지난주에 KLPGA에서 KB금융 스타 챔피언십 대회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3라운드에서 김혜림 선수가 단독 선두였는데 마지막 4라운드에서 전인지 선수에게 역전당했습니다. 준우승에 그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김혜림 선수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김혜림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우승했을 때 첫 번째 우승 상금은 전액 다 기부하겠다.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네. 저 이 얘기는 여태까지 처음 들어봤습니다. 선수들 가운데에서 종목을 불문하고 첫 번째 우승했을 때 그 기쁨 그리고 그 상금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전부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천해온 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없었어요. 국내에서는. 이 김혜림 선수가 처음이었었거든요. 예. 굉장히 부유한 선수냐? 아닙니다. 부유하지 않습니다. 뭐죠 그러면? 넉넉치 않은 환경에서 자라난 선수예요. 골프를 하는 선수예요. 어디다 기부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직 그건 아직 모르겠는데 하여튼 불우한 이웃 돕기 위해 쓰겠다고 기부를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기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자신이 벌어들인 상금의 10% 꼭꼭 떼가지고 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처음에는 10%를 떼면 얼마가 됐냐면은 얼마 안 됐어요. 5만 원 이 정도.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 지난해에 기부한 금액이 상금의 10%가 1억 2천만 원이 됐고요. 올해에 1,500만 원이 됐는데 올해서부터는 이 기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내가 직접 가서 도와주겠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다. 직접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가냐면은요. 이 어머니가 이 어디 가서 도와주라고 갈장들 꼭꼭 찝어준대요. 어머니의 가르침,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군요.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합의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부모님의 가정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이런 선수도 있다. 많이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선수들 리포트 같이 좀 품성되는 선수들 운동만 잘한다고 금방 대바라져서 조금 시간 지내다 보면은 여기서 음주운전 사고 치고 아니면 도박 가지고 사고 치고 연예인 사고 치고 그리고 팬들을 외면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이런 선수들 아무리 운동 잘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좋아할 거나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제대로 해서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볼 줄 아는 선수들을 우리가 더 응원을 해줘야지 된다. 그럴 만한 선수들 많이 있다. 오늘 서대 리포트 선수의 예를 꺼냈습니다만 그런 훌륭한 선수 앞으로도 그래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꿈을 김혜림 선수 같이 손뼉 치면서 응원하죠. 응원할 겁니다. 네. 오늘 스포츠타임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얘기를 미처 못 나눈 게 있었는데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